네, 미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달러 값이 뛰고 증시와 비트코인은 주저앉았는데요. 고민 깊은 한국은행,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증시에서 주목했던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나 증시, 국채, 달러가 큰 폭으로 변화를 보였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늦어질 것이다 이런 게 확실해졌습니다.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한 거죠? 금융시장이 이번 FOMC를 주목했던 것은 올해 금리 인하는 이미 다 반영이 됐었는데 네. 문제는 한 달 뒤에 있을 내년이에요. 내년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 퍼즈라 그러는데 네. 일시 멈출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번 연준이 얘기하기로는 자칫하면 네.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출 수도 있다. 아, 내년에 네. 멈출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예. 스테이트먼트 외에 나타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네. 미국 고용이 지금 견고한데 내년에도 견고하다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트럼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면 네.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가져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것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네. 미국 주가는 상당히 고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세상이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추세적으로 오래 가다 보면 좀 비싼 거 아니야? 계속 가는 거 맞아? 아니 이런 우려감이 감함에 있었던 FOMC에서의 기자회견에 어느 정도 매파적인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보다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이 발언, 특히 내년 금리나 횟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어지는 게 아니냐. 보통 이제 내년 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상할 때 미 연준은 이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1년 후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 건데 그 점도표가 3개월 전과 이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보통 1년에 4번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 3, 6, 9, 12. 근데 요번 이제 12월에 발표한 것과 9월에 발표한 거를 보면 그 연준 FOMC는 12명인데 예. 이게 이제 지방은행 총재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지방은행 12개가 있고 연준 이사가 7명입니다. 파월 포함해서. 그래서 총 19명이 점도표는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 말, 지금 말고 내년 말에 대해서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는 네. 미디안 값을 구해보면은 지금 이제 5.5에서 4.5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번에 그랬죠. 그렇죠? 4.5%로 예. 떨어졌죠. 근데 9월에는 내년 말을 3.5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포인트를 더 떨어뜨린다는 건데,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내년 말을 3.5가 아니고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 가까이. 그러면 이제 지금 4.5니까 뭐 별일 없으면 보통 한 번에 0.25씩 두 번밖에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주식 투자나 미국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예. CME 패드워치에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 요렇게 조정한 거를. 아니. 거기서 확률 이제 얼마가 나오거든요. 네. 내년 1월에 예. 지금 우리 미국 정책금리가 4.5잖아요. 네. 내년 4.5로 떨어진 1월에 거죠. 4.75 확률이 93.6%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간다? 예.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내년 FOMC들을 쭉 월 단위로 이제 확률을 보이는데 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신뢰성은 없어지지만 이 4.75가 내년 5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가장 높은 확률이. CBOE에서의 전망치로는 CME 패드워치. CME 그리고 패드워치에서는 내년 말에 얘네들이 민간에서 본 거는 4.5입니다. 그 말은 최소한 내년에 한 번도 인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올릴 수 있다. 확률이 1월 달 FOMC 확률이 너무 높아요. 93.6%가.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 CME 패드워치라는 민간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민간에서는 요번에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가지고 잘못하면 금리 인하는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보면 이제 대부분은 나이스하게 올라갔다 나이스하게 떨어지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점진적으로 예.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네. 1990년대 중후반에 네. 좀 이상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내렸는데 바로 다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왜 그랬냐면 그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좀 높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케이스에 걸리면 이 CME 페드워치의 전망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가 금리가 내년 1월에 오릴지 모른다는 높은 확률 전망을 잘못 봤나 이렇게 지금 보셨다고 예,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미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일단은 내년에 한 2번 정도 내리고 그 내후년 또 2026년도 관심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가 다시 이제 낮아지지 않는다 그런 걱정 때문인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조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점도표를 다시 좀 볼까요? 예, 한번 그러시죠.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점도표 발표한 이번 점도표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자 내년도 미디언 값이 이전 9월 달보다 한 50bp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도표는 19개 위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나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는 상당 부분 모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모여져 있냐면 예.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거다. 즉, 저 3.9% 내외의 미디언 값에 상방의 상당 부분 연준 위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투표를 한 위원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들도 내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전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 점도표상의 맨 오른쪽에 있는 장기라고 돼 있는 롱글러 런입니다. 네. 자, 저 장기. 네. 네. 저 장기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결국 연준이 올해부터 내년 뭐 내후년 계속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겠지만 궁극적으로 파이널리 마지막에는 도달하는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의 목적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목적지의 수준이 3%입니다. 3%. 네. 꽤 높은 수준이 마지막 목적지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 전만 해도 한 2.5% 수준에서 꽤 오랜 기간 연준이 목적지를 정해 놓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올리더니 간밤에 있은 FOMC에서는 3%, 진짜 마의 3% 수준을 봤다. 자, 이 장기 금리가 3%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뭐 중립금리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석도 되고. 중립금리. 네, 그러니까 예.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내려봤자 앞으로 4, 5년 동안의 그 얼개 속에서 내린 폭이 극히 적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간밤의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점도표 향후 인플레 우려가 다시 제기되어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니까 달러 값이 뛰었잖아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450원을 뚫었어요. 시장은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향이 큰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내년 사실 이제 요번 회의에서 금리 내리는 거는 누구나 예상했었고 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였는데 지금 내년에 극단적으로는 동결 그리고 연준 내 점도표로는 뭐 0.5 정도 합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비정상입니다. 사실 언젠가는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연준보다는 속도를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연준이 속도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예. 한국은행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고 금리 차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한국 경제 내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아주 안 또 좋죠. 금리를 또 내려야 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 예. 그게 뭐 꼭 원화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나라 통화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미국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까 뒤따라오던 다른 나라 통화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지금 추돌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네. 좀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겠다. 뭐. 우리 정부가 예. 시장 개입, 외환 시장 예. 개입.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강달러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강달러. 듭니다. 네. 사실 뭐 강달러 지속이니까 우리나라 돈만 우리나라 원화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위안화, 일본 돈 다 떨어지는데 지금 환율 한국은행의 금리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니까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1월달에 또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번에 연준이 이제 한 번 내렸지만 앞으로
올릴지도 모르고 또 설령 내리더라도 속도가 늦어진다면 우리 한국은행 좀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아, 환율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한국은행의 참 운신의 폭이 적어진 순간입니다. 예. 연준을 바라보고 금리를 먼저 내린 건 아니지만 예. 여차저차 국내 사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소매 판매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기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수가 점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금융시장마저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이거는 당위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금리를 일단 내려놓느냐 아니면 현상으로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낮춰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결국 국내 경제가 해가 바뀌면 뭐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리 해외 IB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더 하향 조정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네, 실제로 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행이 예. 잠재 성장률을 업데이트하면서 발표를 했지만 예. 실제 1% 초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금리 인하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적시성, 즉 통화 정책의 적시성 측면에서 지금은 운신의 폭이 매우 적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을 생각하면 한국의 금리 내리기도 좀 부담이지만 우리 내수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1월 달에 낮추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빈센트의 주장이고요. 잠재 성장률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데 우리 조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원래 비상계엄 없을 때 내년 성장률을 1몇 %로 7%로 봤죠. 1.7%.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년에 어떻게 우리 성장률을 좀 저희가 이제 1.7%를 이제 12월 초에 냈는데 네. 그 계엄 상황이 터지고 이틀 있다가 냈는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반영을 안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낮았거든요. 주요 기관들 중에. 다른 데 비하면 제일 낮은 예. 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평균 정도 와 있고. 다른 데가 계속 낮추고 예, 있다. 그러니까 JP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노무라가 1.7로 내렸고요. 예.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1.8, 그리고 CT가 1.5입니다. 아마 그게 한 며칠 전에 본 거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낮게 전망한 기관도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1.7%가 아마 한 1, 2주 뒤에는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닐까. 다 1.7%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잠재 성장을 발표했는데 예.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향후 5년간에 우리가 뭐 인플레 없이 네.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 시청자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지금 2% 내외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1.8%로 네, 낮췄더라고요. 뭐 대충 그렇긴 한데 그거에 좀 우리가 그거는 이제 5년 뒤 얘기고 당장 내년 초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한가롭게 잠재 성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금리나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를 빨리 내렸으면 지금 뭐 잠재 성장률 떨어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건 장기 문제니까 지금 시급하다. 금리 내려도 큰 뭐 다른 부작용 뭐 우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도 있을 수 있고 환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한 마리 토끼만 잡아야죠. 예. 가장 살이 많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토끼가 내수라면 내수. 그 토끼를 잡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금리는 두 분 다 빨리 내려야 된다. 뭐 1월 이제 금통위에서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우리가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우면 이 통화 정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 정책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정부 올해 예산 내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최상무 부총리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아직 예산 지출도 안 했는데 이 추가 경정 예산 필요하다고 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입니다. 네. 두 가지의 폴리시 믹스가 극대화됐을 때 아무래도 그 효과는 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통화 정책은 우리 모두 얘기하는 것처럼 운신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더구나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예. 당위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적시성 있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이론적으로 효과가 큰 아니면 적시적으로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탕핵이란 전국을 거치면서 당위성이 모여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규모의 문제인 것이죠. 과연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의 밑거름이 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냐. 글쎄요, 러프하게 보면 이제 피지컬 멀티플레이어, 재정 승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재정 승수. 네, 재정을 100% 쓴다 그래서 그게 오롯이 올곧이 전부 다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재정 순수를 감안해 봤을 때 작년에 한국의 GDP가 명목 기준으로 한 2,4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한 1% 정도, 24조 달러 정도, 24조 원 정도. 24조 원 정도. 네, 거기서 약간의 멀티플레이어를 감안하면 한 30조 원 정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네, 산정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이 바람직하지 않아. 재정 승수, 재정을 지출했을 때 이게 성장 효과에 어느 정도 미치느냐를 감안했을 때 우리 빈센트는 이제 30조 원 말씀하셨는데 마침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 30조 원 필요하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 전문가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경 얘기와 추경의 규모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지금 시급하고도 필요한 겁니까? 일단 추경보다는 사실 이제 예산 감액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했지만 예. 재정 집행을 일단 땡겨놓고, 그러니까 1분기든 상반기든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써놓고 동시에 이제 추경을 그 다음에 뭐 추경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추경 정부 재정 지출의 효과를 좀 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재정 지출의 효과가 예. 반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10조 쓰면은 5조밖에 GDP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걸로 저희들은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돈이 있습니다. 새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0.1% 1% GDP를 올리려면 5조가 필요하거든요. 예. 5조가 필요한데 만약에 보통 추경을 하면 뭐 0.5 정도는 0.5%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성장 부양 효과. 예. 예. 그럼 25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정부들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 좀 예외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한 3번 정도 했는데 3번 다 10조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조 이상 많이 가면은 뭐 한 25조 요 정도는 돼야 내년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이제 우리 주 실장은 먼저 내년 예산부터 빨리빨리 집행한 다음에 동시에 추경을 생각하자. 신속 집행이 더 급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튼 이 새로운 돈을 마련하려면 나라가 뭐 세금이 잘 안 거치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 높은 수준인데 금리가 더 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구축 효과죠. 네, 재정 정책을 띄면서 예.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구축 효과, 크라우드 이펙트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이 좀 더 넉넉한 범위로서 정책의 효과를 놓고 보면 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통과 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가 바뀌면 상당 부분 특히 예. 1분기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우리 모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조정도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금리 상승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1,450을 뚫으니까 충격적인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수준 아닙니까? 네. 기업인들로서는 이 1,450원, 1,400 이제 1,500원, 뭐 1,500원도 돌파할지 모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중장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장기는 이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 후반, 잘 가면 1,500원 요 정도로 좀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거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 환율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묘하게 과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옛날에 2017년 1월에 취임했잖아요. 네.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 올랐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강달러였습니다. 강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오른 게 아니고 강달러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실제로 금리도 올렸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뭐 관세는 이제 2018년부터 했지만은 그런 관세 올린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1,400원대 후반, 뭐 많이 나가면 1,500원대 후반, 1,000원대 초반 요 정도 환율을 생각하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00원을 넘는 수준. 넘을 수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트럼프 일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통화 정책이 아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펼칠 경제 정책이 향후 금리 정책에 예고를 할 때 좀 확실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이번 오늘 연준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연준은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을 했다. 왜냐하면 이 PC 인플레이션 전망,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전망을 보면 예. 내년도 기존의 2.1%에서 2.5%로 0.4% 포인트 높여 잡았어요. 예.
그리고 그 물가 수준이 상당 부분 지속된다라는 개연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은 간단히 얘기해서 관세와 감세입니다. 관세와 국내 세금 인하. 네. 둘 다 워킹을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자극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연준도 뭐 전부 반영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반영이 됐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1월 20일 취임하잖아요. 취임한 이후에 실제로 관세를 정말 예고한 대로 부과할지 또 법인세를 많이 낮춘다면 얼마나 낮출지에 따라서 이 통화정책, 미 연준 정책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분위기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사실 이제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네.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통상 정책은 상당 부분 위임이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회의 동의나 이런 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 트럼프가 하고자 하면 트럼프 취임하는 날 바로 올릴 수는 있는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취임하고 그 통상 부서, 그러니까 미 상무부겠죠. 예. USTR 그렇고 공무원들 재택근무하는 사람 다 쫓아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못하게. 공무원 네. 갈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형식적이지만 미 의회 인준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예. 그게 좀 시간이 있고 어. 그리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그 과거에는 좀 유예 기간도 좀 뒀거든요. 바로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다 하기 이제 어려운데.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는 있어요. 바로 할수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감세 정책은 지금 공화당 상원 하원을 모두 이제 공화당이 의회 그렇죠.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세금 감면하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플레이션에 좀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은 그 미 연준의 반응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연준. 그 트럼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저렇게 매파적으로 나가면 나가면. 자기한테 안 좋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금리 약달러인데. 음. 그래서 관세 지금 얘기하는 게 대중국 관세 뭐 60% 100%, 네. 그다음에 뭐 품목 관세, 보편 관세 이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 한꺼번에 추진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트럼프도 연준을 신경 쓰겠지만 미 연준도 지금 그 트럼프의 정책, 실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같은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인하 속도를 조금 더디게 늦춘다고 했지만 일본도 오늘 금융정책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한때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왜 동결을 하게 됐나요? 일본 BOJ는 예. 3연속 동결입니다. 미국 연준은 3연속 인하입니다. 예, 완전 대비되네요. 네, 좀 대비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BOJ가 좀 더 속도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일본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일본 경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금리를 인상할 만큼 이전의 인상의 효과가 실제 긍정적으로 해석되느냐에서는 여전히 시간을 좀 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동결함으로써 이 다음 텀으로 BOJ는 좀 넘어간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 연준은 3연속 금리 인상, BOJ 일본은행은 3연속 동결. 우리는 이제 1월에 두 분 다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실제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지금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들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그런 분들한테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왜 대출금리 인하가 못 따라간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이론상으로는 정부의 기준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금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준금리가 따라갔거든요. 시장은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디커플링이 돼 있고 그리고 예. 우리나라 이제 시장금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채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가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거든요. 미국 국채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금 또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오늘 엄청나게 또 올랐잖아요. 미국 국채금리.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쉽게 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지금 사실은 시장금리를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오히려 국채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우리 가계대출이나 그다음에 기업대출의 금리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실제 기준금리 낮추더라도 가계대출금리가 시장금리가 안 떨어진다면 은행 대출금리 안 아무 떨어져. 소용 없는 거죠. 예. 근데 코픽스 금리는 조금씩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는 있는데 떨어지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요? 눈꽃만큼씩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지금 시장 금리를 우리 국내 시장 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아까 뛰고 있다. 오늘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낮췄지만 국채 금리는 오히려 시장 금리 더 뛴 거죠. 네.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제 10년 국채 4% 금리로 가는데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없냐는 조은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이 기준금리 플러스 또 다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왜 오르냐? 네. 경기가 좋아도 금리는 오릅니다. 경기가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우리 모두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소득과 소비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바라보는 시대는 글쎄 생산성의 제고는 일부 기업에 국한된 얘기고 오히려 비용 인상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내수뿐만 아니고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쎄 기준금리 이외의 기대감들이 저는 좀 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중금리의 인상이 아닐까 상승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중금리 상승세에 실제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면은 내수가 가장 어려운 가장 문제고 수출은 그나마 조금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환율이 조금 오르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세계 시장이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크진 않고 11월 수출 통계까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11월은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이 1.5%인가 대충 1%대거든요. 1%. 근데 증가율 자체는 7월부터 계속 내려갔고 음. 11월 수출 중에 반도체를 빼고 수출 증가율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 5%고 반도체 가격은 지금 신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게 그 아니죠, 말은 지금. 네. 예,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됐고 그 말은 마음이 이제 수출의 아픕니다. 전체 수출이 조만간 마이너스로 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걱정. 내수도 안 좋은데 네. 수출마다 안 좋으면 정말 추락이죠. 예, 그러네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 전망치도 낮추고 그리고 장기적인 평균 성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도 낮추고 우리 경제 앞날이 조금 깜깜하네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우리 시장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전기차의 무서운 질주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2위 자동차 회사인 혼다와 3위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죠. 중국 전기차 회사가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현대차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혼다, 닛산, 뭐 기술의 닛산인가요? 혼다 다 기술의 혼다라고 기술의 외치고 혼다. 있었고 대단한 회사이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던 회사 갑자기 합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규모로는 예. 앞으로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과거에 뭐 기술의 혼다 예, 뭐 기술의 좋죠, 혼다. 예. 다 좋은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예. 앞으로 미래가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혼다의 작년 신차 판매가 글로벌에 약 한 398만 대 정도 됩니다. 예. 닛산이 337만 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400만 대 이하 규모를 가지고는
BYD 하나도 당해낼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 전기차 회사 그렇죠. BYD.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덩치를 키우자. 덩치를 키우면 앞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까지 미래 기술을 대비할 때 투자비가 공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건 중국 차랑 경쟁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에 대비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근데 그 미래라는 건 지금 다소 주춤한 듯하지만 전기차, 전동화 대세에서 과연 네네. 중국의 질주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즉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 기술의 테슬라, 가격 경쟁력의 중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합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정말 그렇게 강한 거예요? 중국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국이 전기차는 중국보다 5년 뒤졌어. 5년이나 뒤졌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술 측면에서 예. 한국보다 우리가 나아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미 전기차를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타봤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를 설계를 해주는 거죠. 예. 이쪽 지역은 주행거리가 중요해. 이쪽 지역은 충전 인프라가 중요해. 그 시장별로 강점을 알게 되고 네. 그 강점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지형을 가진 나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소비자들은 나의 생활하고 맞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질주를 하게 되는 건데 올해만 해도 지금 11월까지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는 30% 이상 성장을 한 거고요. 30% 중국 그렇죠. 내에서. 중국 네. 내에서만.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거의 중국이 끌고 있는 거죠. 예.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냐면 예.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과 중국 시장.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으로 양대 재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전기 자동차라는 존재가 일종의 앞으로 틈새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중국이 지배하는 전기차 시장과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는 내연기관 시장으로 조금씩 양분돼 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으로서는 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 해서 캐즘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예. 실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전기차 판매는 많이 좀 둔화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전체를 보면 증가를 하죠. 증가는 하지만 네. 7에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하고 있다. 이 평균을 이끌어낸 건 당연히 중국이고 중국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유럽은요. 0.5% 정도 빠지고 북미는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전기차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지 예. 판매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닛산이나 혼다나 닛산도 중국 시장이 매출에서 굉장히 비중이 클 텐데 네. 중국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니까 자기들 차가 안 안 팔리는.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초창기에 들어갔던 합자 회사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베이징 자동차하고 합작을 했고, 닛산도 둥펑과 합작을 했고, 혼다도 광저우 자동차랑 합작을 했는데 그 회사들은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중국에서 내연기관을 만들어 내놓는데 네. 중국의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전기차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에 독자적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규모를 키우던가 그런데 만들려고 하니 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를 합치자. 합치자. 이런 이제 예. 제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혼다, 닛산이 이제 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그랬는데 실제 유럽 시장도 중국 자동차 진출 때문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 좀 고전하고 있죠. 관세율을 많이 높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 근데 여기에는 각 나라의 속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전체는 관세를 높였죠. 예. 중국 전기차 들어오지 마. 설령 들어온다 그래도 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세니 관세로 높여놔야 되겠어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반대한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네, 왜냐하면 독일은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만든 거를 네. 역으로 수입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일부 차종은 그렇게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약간 반대 입장을 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 워낙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일단 국내 막자. 생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막자라고 막자. 얘기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막힌 건데 그렇게 했더니 중국의 BYD라는 자동차 회사는 BYD. 그러면 과거에 현대차가 썼던 전략을 그대로 쓰겠다. 어떻게요?
현지에 공장 짓겠다 해서 헝가리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아, 현대차 정말 따라가네요. 네, 그래서 헝가리에 공장 짓고 헝가리에서 유럽연합 전체에다가 관세 없이 수출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ATL도 우린 스페인 들어가겠다. 스페인에 들어가서 유럽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유럽의 업체들에게 예. 우리가 저가에 배터리를 공급해 줄게. 즉 현지화 전략으로 점점 선회를 하는 거죠. 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긴장하겠어요. 왜냐하면 BYD가 가격도 괜찮지, 기술력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팔리던 만들던 뭐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조금 폭스바겐 외에는 좀 약한. 폭스바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직 전기 자동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아, 고급 브랜드. 대중 브랜드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때 중국 차야 독일 차야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이거 전기차야 내연기관차야. 그런 다음에 이거 중국 거야 독일 거야.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BYD든 중국의 니오라는 업체가 됐든 전기차인데 근데 예. 괜찮네? 중국산이네? 뭐 어때? 이렇게 선택하는 유럽 소비자가 은근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봤더니 가격이 괜찮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독일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예. 그래서 폭스바겐이 최근에 유럽 공장 폐쇄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의 내연기관 판매가 자꾸 빠지잖아요. 예. 빠지니까 무언가 독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독일에서 만들자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비용 구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중국산 모델을 관세가 있더라도 유럽으로 수입해서 파는 게 더 낫다. 아,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폭스바겐이 국내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네요. 뭐 닫지는 않았지만 닫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정부가 네.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닫지는 마라.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인 거죠. 고용 때문에. 자, 일본 혼다와 닛산도 중국 전기차의 질주에 무서워서 합치려고 하고 그렇게 합친다면 성공이 된다면 이게 3대 자동차 생산량으로 된다면서요? 3위가 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현대차 어떻게 돼? 현대 기아차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덩치가 큰 기업이 출연하게 되면 예.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니까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덩치가 큰 회사들이 몇 군데가 모여 있으면 이제 중국의 규모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BYD는 상당히 큰 회사지만 중국에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200만 대 규모 내외예요. 아, 작은 데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회사가 10개를 합치면 예. 2천만 대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거 개별 상대를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예. 같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차라리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보면서 아, 우리만 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우리도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 최근에 GM하고 손잡고 GM하고 토요타하고 손잡고 뭐 그런 토요타 이유가 회장하고도 만나고 그렇죠. 정의선 회장이 그 만나는 이유는 수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수소차.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 열심히 밀 때 예. 한국과 일본은 수소 전기차 하자. 우리는 수소 전기차로 가자. 이쪽은 중국이 빨리 못 쫓아온다. 그러려면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홀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음. 그래서 양사가 공동 기술 개발하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GM하고 현대차가 손잡은 이유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GM도 수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미래 기술로 가서 최대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을 최대 상승을 좀 억제해 보자. 예. 그 사이에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자라는 게 이제 공통된 전략인 거죠.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혼다, 닛산 합병하면 우리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국내에서 중국 전기차 1등 BYD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정된 되는 일자는 거예요? 일정이 1월 15일입니다. 다음 달 1월 15일 날. 네네. 아, 그럼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3주 뒤면 어. 한 4주 정도죠. 4주 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런칭을 하고 예. 이제 전 시장에 차가 배치가 되고 예. 이제 소비자들이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 면에서 확실히 그 BYD 차가 유리할까요?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데 예. 그 가격 구조, 우리나라 수입차의 관세 구조라든가 이런 세금 구조를 보면 예.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100원에 주면 예. 여러 가지 관세하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다 포함시키면
23%가 올라가요.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입사도 마진이 있어야죠. 네. 판매사도 마진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거 다 하면 한 50%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받아도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중국 내에서 내수 가격이 2천만 원인데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2천만 원이다. 있다. 못 산다 이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가장 저가의 모델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 EV3 한 4천만 원대에 맞추고 EV3. 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력으로 미는 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6 한 5천만 원대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보다는 제품으로 승부하겠다. 결코 가격이 싸지 않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BYD가 우리 한국에서 실제 이제 전 시장을 차려서 가서 보면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이렇게 보면 싸다고 많이 판매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BYD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네요. 그냥 테슬라랑 경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와 싸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기아차랑 경쟁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 테슬라랑 경쟁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뭐 5년 앞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뭐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랑 경쟁을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테슬라 마침 얘기를 했으니까 뭐 혼다와 닛산의 합병도 한쪽에서는 중국 BYD의 질주 또 한편은 테슬라의 질주 때문인데 테슬라 뭐 주가 계속 오르다가 어제는 조금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이 강점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의 기술력, 특히 인공지능 시대. 어느 정도 지금 현대는 이 부분에 테슬라가 앞서 있고 실제로 이게 상업 운전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없으면 뭐 당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자체 가격이 비싸면 이용료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식의 비용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인식의 비용은 인식의 비용. 장애물을 인식할 때 예. 뭐 여러 가지 레이더나 라이다나 이렇게 전파를 쏠 거냐 아니면 카메라로 인식해서 갈 거냐. 예. 카메라가 싸거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로 인식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어. 한 가지는 미국의 연방 규제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율주행이지만 스티어링 운전대와 예.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은 있어라. 아. 혹시 모르니까. 근데 테슬라는 아니 사람이 운전 안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운전대가 왜 필요하냐? 이거 다 떼면 비용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쪽으로 미국 정부가 그래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없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뭔가 제스처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또 다른 측면 하나 보는데 뭡니까? 미국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그 세액공제 없애자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동차 보조금 안 네, 내는 것도 네. 있고 또 세액공제도. 세액공제 없애는 건 테슬라는 찬성합니다. 자기들도 못 받는데. 왜냐하면 추격자의 속도가 늦춰져요. 다른 애들이 못 따라오게. 그렇죠. 그들은 돈이 빠지면 빨리 못 쫓아오네. 예. 그래서 본인들만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한 가지는 뭐냐면 배출 규제도 완화해버리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배출 규제 규제도 완화. 그러니까 배출가스 내뿜는 수준을 예. 지금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전기차 회사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내연기관으로 조금 다시 회귀를 하겠다. 내연기관으로? 네, 그러면 과거에 2019년도에 배출가스 많이 내뿜었던 차들을 이제 2025년도에 팔아도 된다. 네. 그러면 많이 팔면 벌금을 냈거든요. 네. 그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을 돈 주고 샀어요. 그거를 테슬라한테 일종의 수익으로 삼았었는데 큰 수익이 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그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네. 다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방금 트럼프 이기 이제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없앤다고 했지만 이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영향? 우리 2차 전지는 이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작용하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미국이 양동 작전을 쓰는구나. 양동 작전?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의 내수는 내연기관 시장을 어느 정도 더 풀고 완화해 주되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돼서는 무조건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막자. 미국 내에서 모든 가치 사슬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이 얘기는 수출할 때는 보조금 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때 만약에 상대방 국가가 미국이 관세로 막으면 우리도 막을게요.
그럼 미국이 또 관세 더 붙여가지고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 네. 관세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예. 미국 전기차 수출 전략은 확대하되 어. 미국 내에서 내연기관도 더 늘리겠다. 음. 이 얘기는 그만큼 그 사이에 시간을 벌자. 예. 그 시간을 버는 건 미국 내에서 모든 배터리 이 소재부터 정년, 그다음 뭐 팩, 셀 생산, 모든 공급망을 확충하자. 그렇죠. 전기차까지 확충하자. 일관 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 이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미국 정부의 뭔가 이렇게 작전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질주 속에서 혼다와 닛산의 합병 관련 얘기, 그리고 우리 현대차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하죠.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4번에서 2번으로 줄였기 때문인데요. 인플레 우려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는 겁니다. 미 연준을 머무르게 만드는 변수는 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입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이 물가를 자극하면 금리 인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시장 출렁임도 더 커질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